박정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 반에 시작됩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습관은 20년 넘게 이어져 온 것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침대 옆 탁자를 더듬어 시계를 확인하는 그의 손길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지만 정우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요.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가 아니라 그저 오랜 습관이었죠. 세면대 앞에 선 정우의 얼굴에는 55해를 살아온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 약간 처진 턱선, 그리고 이마에 깊게 파인 2줄의 세로 주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담담했어요. 만족스럽지도 불만스럽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시작하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죠. 면도를 하면서 정호는 오늘 현장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전 9시 안전점검, 10시 협력업체 미팅, 오후 2시 본사보고. 건설 현장 소장으로 25년을 일하면서 몸에 밴 루틴이었어요. 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그를 무서워하면서도 존경했어요. 박 소장님 밑에서 일하면 확실히 배우는 게 많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호는 은근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식탁 위에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구운 고등어, 시금치나물, 그리고 김치. 언제나 같은 자리에 놓인 반찬들이었어요. 정호는 의자에 앉아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아내 이선미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49살의 선미는 여전히 가느다란 어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모습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였어요. 커피 드릴까요? 선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기대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확인하는 말투였죠. 아니, 괜찮아. 나가서 마실게. 정우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숟가락으로 찌개를 떠먹으면서 스마트폰을 확인했어요. 회사 단톡방에 새벽부터 올라온 메시지들이 보였습니다. 현장 관리자가 보낸 어제 작업 진행 상황, 자재 납품 일정 변경 공지, 그리고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정우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우가 현관으로 향했을 때 선미가 다림질된 셔츠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 입으실 거죠? 어제 세탁소에서 찾아왔어요. 응, 고마워. 정우는 셔츠를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을 향하고 있었어요. 선미는 잠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어요. 회사 차를 몰고 현장으로 향하는 길, 정호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부동산 정책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정호는 별 관심 없이 듣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차 안을 채웠죠. 신호등 앞에 섰을 때 옆 차선에 젊은 부부가 보였어요. 남자가 뭔가 말하자 여자가 웃으며 손으로 남자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정우는 무심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신호가 바뀌자 시선을 거뒀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들 많아. 오늘 날씨 어때? 작업하기 괜찮겠어? 정우의 목소리는 현장에 들어서는 순간 단단해졌습니다. 집에서의 무기력한 통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는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철근 백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재 적재 위치를 점검했어요. 젊은 기사가 실수한 부분을 발견하자 즉시 불렀습니다. 김대리, 이거 시방서대로 안 된 거 아니야? 다시 해.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정우는 엄격했지만 불합리하지는 않았어요. 잘못된 것은 지적했지만 이유를 설명해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그를 무서워하면서도 따랐죠. 오전 내내 현장을 누비는 정호의 걸음은 힘차 보였습니다. 이곳에서만큼은 그가 중심이었고 그의 판단이 곧 기준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현장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정우는 스마트폰에 찍힌 부재중 전화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선미였어요. 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면 문자를 보냈겠지라고 생각하며 도시락을 꺼냈어요. 선미가 싸준 도시락이었습니다. 반찬 구성은 아침과 비슷했어요. 정갈하게 담긴 음식을 보며 정우는 잠깐 미안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밥 한 숟갈을 뜨는 사이에 사라졌어요. 오후 2시 본사에서 온 임원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공사 진행률과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였어요. 정우는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고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예정보다 3% 앞서 있습니다. 안전사고 제로를 유지하고 있고요. 역시 박 소장이야. 믿고 맡길 수 있어. 임원의 칭찬에 정우는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스러웠어요. 이런 순간들이 그에게는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정우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다시 선미의 부재중 전화가 생각났어요. 하지만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으니 굳이 전화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우는 피곤함을 느꼈어요. 몸이 무겁고 어깨가 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저녁 냄새가 났습니다. 정우는 구두를 벗으며 거실을 바라봤어요. 식탁 위에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고 선미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응. 짧은 대화였습니다. 정우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풀면서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침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눈밑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죠. 식탁에 앉은 정우 앞에 따뜻한 국이 놓였습니다. 선미가 말없이 밥그릇과 반찬을 챙겨주었어요. 정우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했었는데 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아, 현장에서 정신없어서. 무슨 일이었어? 아니에요.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 시계줄이 끊어져서 시계방 좀 다녀올까 했는데. 아, 그래. 나중에 내가 할게. 정우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TV 화면을 봤어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선미는 맞은편에 앉아 자기 밥을 먹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식탁이 있었고 그 사이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은 얼굴 보기가 참 힘들어요. 선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힘을 준 목소리였어요. 정우는 숟가락을 든 채로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매일 보잖아. 보는 것하고 마주하는 건 다르잖아요. 선미의 말에 정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불편한 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나도 피곤해. 현장에서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거 알잖아.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알아요. 당신이 힘든 거 알아요. 근데 뭐? 정우의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였습니다. 선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려던 말을 다시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에요. 천천히 드세요. 선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작아 보였어요. 어깨가 조금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지만 입안에서 밥알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왠지 모를 무거움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어요. 식사를 마친 정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고 이어서 예능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지만 정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행주로 식탁을 닦는 소리. 1시간쯤 지났을 때 선미가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들어가요라는 말도 없이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정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TV 속 사람들은 여전히 떠들고 웃고 있었죠. 11시가 넘어 정우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선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잠든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침대 한쪽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현장 점검, 미팅, 보고서, 그리고 칭찬. 나쁘지 않은 하루였어요. 이 정도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정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월급 잘 받아오고 집안일은 아내가 알아서 하고 부족할 게 뭐가 있나 싶었어요. 친구들도 비슷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쁘게 일하고 집에서는 피곤해하고 아내들은 조용히 살림을 꾸려가고 이게 평범한 중년의 삶이라고 정우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누운 선미의 눈이 사실은 떠져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베갯니에 스며들었습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그날 밤 박정우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똑같은 하루를 시작할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이 누군가의 인내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것임을, 그리고 그 인내에도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사실을요. 회사 인사팀장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습니다. 박 소장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정년이 이제 2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후임 양성 계획을 미리 좀 세우려고 하는데요. 전화를 끊은 뒤 정우는 한동안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생각보다 가까운 숫자였어요. 55이라는 나이가 실감났습니다. 현장을 누비던 젊은 날들이 어제 같은데 어느새 끝이 보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깃집이었어요. 5명이 모였는데 모두 정우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퇴직했고 누군가는 정우처럼 정년을 앞두고 있었죠. 야, 정우야. 너 정년 얼마 안 남았다며? 응, 2년. 부럽다, 진짜. 나는 아직 5년 더 있어야 돼. 고기를 굽던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주잔이 오갔어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노후 계획으로 흘러갔습니다. 은퇴하면 뭐 할 거야?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정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퇴직 후의 삶은 막연했어요. 그저 회사에서 벗어나면 편하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나는 시골 내려가서 텃밭이나 가꾸면서 살려고. 서울 생활 이제 지겹거든. 좋겠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마누라가 절대 안 내려간대. 친구들의 말을 듣던 정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미가 뭘 원하는지 아는 게 있나? 하지만 그 생각은 다음 순간 소주 한 잔과 함께 흘러가 버렸어요. 이제 인생 이막이지 뭐. 누군가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인생 이막.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 정우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정우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술 기운이 약간 올라와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생각이 오갔어요. 정년, 퇴직금, 연금, 그리고 앞으로의 삶. 이제 나도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 생각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택시기사는 듣지 못했지만 정우 자신은 선명하게 들었어요. 편하게 산다는 것.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우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의 무언가를 벗어던지고 싶다는 막연한 욕구가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선미는 벌써 잠든 것 같았어요. 정우는 조용히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냉장고에 붙어 있는 가족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10년도 더 된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둘이 어렸을 때 찍은 거였죠.
지금 아들들은 모두 결혼해서 분가했어요. 연락은 가끔 오지만 자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우는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왠지 오래 보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식탁에 앉은 정우는 밥을 먹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선미. 네. 선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거는 게 오랜만이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그냥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정우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선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나 2년 후면 퇴직이잖아. 네, 알아요. 그러면 뭐랄까,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싶어서. 선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이 갔어요. 하지만 직접 묻고 싶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선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식탁 위 반찬 그릇을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헤어지는 게 어떨까 싶어.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어요. 놀란 것도 화난 것도 아닌 그저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이혼 말씀이세요? 그래. 어차피 우리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 같지 않았잖아. 선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실제로 듣는 것과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요? 애들 다 컸잖아. 이해할 거야. 정우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감정이 배제된 목소리였어요. 선미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 25년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더 이상은 억지로 안 살고 싶어. 선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보였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죠.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어요. 선미는 그대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된장찌개에서 김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 뒤로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모든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선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뭔데?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요. 그리고 선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입술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정우가 재촉했습니다. 선미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은 해줄 수 있어요? 정우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고생했다는 말. 그런 말을 기대하고 있었다니. 정우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왜 그런 말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서로 고생한 거잖아. 선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25년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그 무게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재산 정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선미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남쪽에 있는 오래된 빌라 한 채만 자기 몫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래 선미 부모님이 물려준 건데 결혼하면서 공동 명의로 바꿨던 거였어요. 연금이나 퇴직금은 필요 없어요? 됐어요. 빌라만 있으면 돼요. 정우는 의외라고 느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요구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고마운 마음보다는 역시 별 욕심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정우는 몇 번 선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슬퍼 보이지도 화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정우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왜 싸우거나 매달리지 않는 걸까? 법원 조정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오전 10시
정우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면도를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법원 복도에서 선미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은 옅게 했습니다. 정호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왔어요. 응.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옆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양육권 문제로 온 부부인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괜히 시선을 돌렸어요. 조정실에 들어가자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합의가 된 상태신가요? 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도장 찍을 곳을 표시했어요. 그럼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정우가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자기 이름을 적는 순간 이상하게 손이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선미도 이어서 서명했어요. 그녀의 손끝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위원의 말과 함께 모든 게 끝났습니다. 25년의 결혼이 30분 만에 정리됐어요. 정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미가 뒤따라 나왔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봤어요. 그럼 잘 지내요. 선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도. 선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복도 끝에서 선미가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도 반대편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정우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근거리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죠. 이제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만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어요. 오랜만에 피우는 담배였습니다.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그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막 시작된 시간이었습니다. 이혼 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회사 근처 오피스텔로 이사했어요. 25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가구들, 새로 산 침대와 소파, 모든 게 새 것이었죠. 정우는 퇴근 후 이 공간에 들어올 때마다 만족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혼자만의 시간, 눈치 볼 필요 없는 자유. 정우는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거래처 미팅이 있었습니다. 자재 공급업체 사장과의 만남이었어요.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정우가 먼저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박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거래처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옆에 여성 한 명이 함께였어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아닙니다. 방금 왔어요. 소개합니다. 우리 회사 전무 오미경 씨입니다. 앞으로 실무는 전무님이 맡으실 겁니다. 미경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우도 자기 명함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미경의 손이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소장님. 저야말로요.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미경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질문도 핵심을 찔렀습니다. 정우는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유능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소장님 현장 관리 경험이 정말 오래되셨네요. 25년이면 대단하신 거예요. 미경의 말에 정우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됐죠. 겸손하시네요. 저 같은 사람은 현장 소장님들한테 배울 게 정말 많거든요. 미경은 정우를 능력 있는 어른으로 대했습니다. 선미와는 다른 태도였어요. 선미는 정우를 당연히 그래야 하는 사람으로 봤다면
미경은 대단한 사람으로 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올 때 미경이 물었습니다. 혹시 저녁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제가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앞으로 자주 뵐 텐데 친해지고 싶어서요. 정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저녁은 이탈리아 음식점에서 먹었습니다. 와인도 한 잔씩 걸쳤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소장님은 결혼하셨어요? 아, 저는 이혼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미경의 표정에는 놀람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어요. 저도 오래전에 이혼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편하게 여쭤봤네요. 아, 그러셨군요. 정우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같은 처지라니 이야기하기가 더 편했어요. 자녀분은 계세요? 아들 둘 있는데 다 결혼했어요. 전무님은요? 저는 없어요. 어차피 일하느라 키울 여유도 없었을 것 같고, 미경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우도 따라 잔을 들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소장님. 저야말로요. 그날 이후로 정우와 미경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였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가 많아졌어요. 정우는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석 달 후 정우는 미경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했습니다. 미경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진전됐습니다. 우리 결혼하는 게 어때요? 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교제한 지 6개월 만이었어요. 미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 나이에 길게 연애할 필요는 없잖아요. 결혼은 조촐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소연회장을 빌려서 가족과 친한 지인들만 초대했어요. 정우의 아들들도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혼을 어색해했지만 미경을 만나고는 괜찮다는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좋으시면 저희야 뭐. 큰아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아들들의 이해에 감사했어요. 결혼식 날 정우는 새 양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이 젊어 보였어요. 미경도 예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맞았어요. 형님, 축하합니다. 인생 참 잘 사시네요. 회사 동료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우는 웃으며 악수했어요. 실제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같았죠.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펜션에서 머물렀습니다. 정우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하고 싶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좋네요. 미경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진작 이렇게 살걸.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정우의 오피스텔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미경이 자기 짐을 가져왔어요. 생각보다 짐이 적었습니다. 미경 씨는 물건이 별로 없으시네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려고요. 짐이 많으면 움직이기 불편하잖아요. 미경의 말이 정우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미는 집안에 물건이 많았어요. 사진, 장식품, 오래된 그릇들. 정우는 그게 답답했었습니다. 신혼생활은 활기찼습니다. 주말에는 외식을 자주 했어요. 새로 생긴 맛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미경이 운전을 잘해서 멀리까지 가기도 했죠. 정우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게 좋았어요. 가구도 새로 샀습니다. 미경이 고른 현대적인 디자인의 소파와 식탁. 거실이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정우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우리 집 정말 좋아요. 미경이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정우도 옆에 앉았어요. 당신 덕분이죠. 두 사람은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정우는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미경이 문득 물었습니다. 전처분은 지금 뭐 하세요? 정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선미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글쎄요, 조용히 살겠죠. 연락은 하세요? 아니요, 이혼하면서 끝났으니까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정호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정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은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문득 선미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그 궁금증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살겠지. 별일 없을 거야. 정호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선미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큰 욕심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정호는 선미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자신의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이혼은 잘한 선택이었어요. 미경과의 새로운 삶은 활기차고 즐거웠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믿었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창문에서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정호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선미의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상상하지 못할 방향으로요. 그것을 알게 되는 날은 아직 멀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미경과의 결혼 생활도 어느덧 3년이 지났어요. 정호는 58이 됐고 정년까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의 설렘은 서서히 바래져 갔어요. 변화는 작은 것들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제 조카 결혼식이 있어요. 미경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정호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요? 축의금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3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괜찮죠? 30만 원이요? 조카면 20이면 되지 않나요? 미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제 조카인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경조사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요. 사실이었습니다. 미경 쪽 친척들의 경조사가 생각보다 잦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적지 않은 돈이 나갔죠. 당신은 회사 사람들 경조사 때 얼마나 내는데요? 그건 회사 사람이니까 다르죠. 제 가족도 다른 거 아니에요? 미경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정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30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한 감정이 남았죠. 돈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미경은 생활비를 꼼꼼하게 챙겼어요. 처음에는 살림을 잘 꾸려간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좀 썼나 보네요. 좀이 아니라 많이 쓴 건데요. 무슨 술을 이렇게 자주 드세요? 정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저녁 약속이 몇 번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일일이 보고해야 한다는 게 답답했어요. 앞으로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계획 없이 쓰면 나중에 큰일 나요. 미경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통제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선미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호가 쓰는 돈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았죠. 주말 저녁 정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침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요즘 좀 힘들어. 생각보다 쉽지 않네. 정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경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생각이 안 맞는 게 많아서. 통화가 끝나고 미경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호는 모른 척 텔레비전을 봤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정호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만난 걸까?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죠.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후임 소장이 결정됐어요. 40 초반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호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죠. 박 소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후임이 인사를 했습니다. 정호는 웃으며 악수했어요. 하지만 씁쓸했습니다. 자기 자리가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와 밥을 먹으면서 정호는 문득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형님, 뭐가요? 회사 생활이요. 1년 남았으니까. 그래도 형님은 연금 나오잖아요. 부럽습니다. 동료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허전했습니다. 연금이 나온다고 해서 삶이 보장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정호는 혼자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미경은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정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밀고 지나갔어요. 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로 보이는 두 사람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어요.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문득 선미가 생각났습니다. 이혼한 지 4년 가까이 됐지만 정호는 선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디서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정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선미의 이름을 찾았어요. 아직 지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전화 버튼 위에서 멈췄죠. 뭐라고 말하지? 그냥 안부 물어볼까? 하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어색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미경한테 들키면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정호는 스마트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경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그냥 공원 좀 걸었어요. 혼자요? 네. 미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정호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부동산 시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어요.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정호는 문득 선미와 함께한 마지막 식사가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조용했었죠. 무슨 생각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정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당신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걱정 있어요? 정년 생각하니까 좀 그렇네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정년이 걱정되기도 했으니까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우리 연금 나오잖아요. 걱정하지 마요. 네, 그래야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정호는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설거지는 미경이 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정호는 후배 직원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제 선배 동네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 오래된 빌라촌 있잖아요. 거기가 완전 바뀌고 있더라고요. 재개발 들어가나 봐요? 아니, 재개발은 아니고 리모델링이래요. 누가 그 동네 빌라 몇 채를 사서 고쳐서 임대 사업을 한대요. 정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동네라면 선미가 받아간 빌라가 있는 곳이었어요. 누가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꽤 큰 규모래요. 요즘 그 동네에서 소문이래요. 정호는 밥맛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선미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선미가 그런 일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아니겠지. 선미는 조용히 살 사람이야. 정호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그날 밤 정호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미경이 자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선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3년 넘게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들들한테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물어보면 관심 있는 것처럼 보일까 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요즘 들어 선미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공원을 걸을 때, 혼자 커피를 마실 때, 잠들기 전.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저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잘 지내고 있겠지. 별일 없을 거야. 정호는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밝은 보름달이었어요. 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출근해야 했습니다. 1년만 더 버티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우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선미는 이미 많은 것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정우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정우가 회사 임원 김 전무의 전화를 받은 건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현장 점검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박 소장,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낼 수 있어? 토요일이요? 무슨 일이신데요? 경북 쪽에 투자 설명회가 있거든. 부동산 관련인데 건설업 종사자들한테 꽤 괜찮은 조건이래. 나도 가볼까 하는데 같이 안 갈래?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토요일이면 미경이 좋아하지 않을 게 뻔했어요. 요즘 주말마다 집에 없다고 불평하곤 했거든요. 어디서 하는 건데요? 경주 쪽이야. 규모가 꽤 크다고 하더라. 호텔에서 하는 것 같던데. 경주요? 정우의 목소리에 약간의 관심이 실렸습니다. 경주라면 멀지 않은 거리였어요. 당일치기로 다녀올 만했죠. 응, 요양시설하고 주거재생 사업 관련이래. 지방 투자니까 수익률이 서울보다 낮다고 하더라고. 요양시설. 정우는 최근 부모님 요양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투자는 몰라도 정보는 얻어둘 만했어요. 한번 가보죠. 시간 어떻게 되는데요? 오전 10시에 시작한대. 일찍 출발하면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우는 캘린더를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특별한 약속은 없었어요. 미경한테 이야기는 해야 했지만 업무 관련이라고 하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경주 쪽으로 출장이 있어요. 미경이 젓가락을 든 채로 고개를 들었어요. 토요일에 출장이요? 무슨 출장인데요? 회사 임원이랑 투자 설명회 좀 보러 가는 거예요. 요양사업 관련 일에서요. 꼭 가야 돼요? 목소리에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참았어요. 임원이 같이 가자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당일치기로 다녀올게요.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정우는 밥을 계속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갈래요. 미경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같이요? 네, 어차피 주말에 혼자 있기도 심심하고 경주 구경도 할 겸 따라가면 안 돼요? 정우는 난처했습니다. 김 전무와 단둘이 가는 줄 알았는데 미경까지 가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설명회는 재미없을 텐데요. 괜찮아요. 저도 투자에 관심 있거든요. 들어두면 도움 되잖아요. 결국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토요일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정우가 운전을 했어요. 고속도로에 차들이 많지 않아서 달리기 편했습니다. 날씨 좋네요. 미경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에 날씨 좋은 날 나들이 하네요. 2시간 정도 달려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자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호텔이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로비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정우는 조금 놀랐어요. 이 정도 규모일 줄 몰랐거든요. 와, 사람 많네요. 미경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우도 동의했어요. 안내 데스크에 행사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역상생 요양 및 주거재생 사업 투자 설명회. 현수막 아래에 주최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이름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방 회사인가 보지 뭐. 큰손 몇 명이 하는 거겠지. 정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김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무님, 저 도착했습니다. 아, 박 소장. 나도 방금 도착했어. 2층 컨벤션홀로 올라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에 안내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등록하러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함과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정우가 정보를 주자 직원이 명찰과 자료집을 건넸어요. 미경 것도 함께 받았습니다. 컨벤션홀 입구에 들어서자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100명은 넉넉히 앉을 만한 공간이었어요. 이미 반 이상의 좌석이 차 있었습니다. 여기야, 박 소장. 김 전무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앞쪽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정우와 미경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부인도 함께 오셨네요. 네, 같이 보고 싶다고 해서요.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우는 자료집을 펼쳐봤어요. 사업 개요, 투자 구조, 예상 수익률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꽤 체계적이네. 김 전무가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전문적으로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10시가 되자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위로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인사 후 사업 소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경주 지역의 낡은 주거 시설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는 과정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업을 추구합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우는 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사회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사업을 총괄하시는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도 손뼉을 쳤어요. 무대 옆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우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머리를 뒤로 깔끔하게 묶었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연단으로 향했어요. 조명을 받은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선미였습니다. 정우의 손에서 자료집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두가 무대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선미입니다. 선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4년 전 정우가 기억하는 그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단단하고 명확한 목소리였습니다. 정우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무대 위의 선미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죠. 저는 4년 전 이 지역의 낡은 빌라 한 채를 물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 곳이 필요해서 수리를 시작했죠.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이혼 직후였어요. 선미가 받아간 그 빌라. 하지만 수리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동네에는 저처럼 오래된 집에서 외롭게 사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요. 선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리모델링 전후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한 채, 두 채씩 매입해서 고쳐나갔어요.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점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우는 옆에 앉은 미경을 힐끗 봤습니다. 미경도 무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경주 지역의 25채의 리모델링을 완료했고 50명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화면에 웃고 있는 노인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한 방에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정우는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주먹을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자금도 부족했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고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하고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어요. 무대 위에 선미는 당당했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청중을 바라봤어요. 정우가 알던 그 가느다란 어깨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투자를 기다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정우는 손뼉을 칠 수 없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미경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우를 쳐다봤어요. 정우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설명회는 계속됐습니다. 선미는 사업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리스크 관리,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정우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대 위 선미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어요. 조용히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년 동안 선미는 이런 일을 해온 거였어요. 혼자서 아무 말 없이. 설명회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어요. 선미는 모든 질문에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대표님, 사업 확장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는 경북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초기 자본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개인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개인 자산, 그 빌라를 담보로 한 거였어요. 질의응답이 끝나자 휴식 시간이 선언됐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우도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당신 전처분이죠? 미경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몰랐어요. 진짜로.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정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 전무가 다가왔습니다. 박 소장,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아, 네. 괜찮습니다. 저 대표님 대단하던데? 4년 만에 저 정도 규모를 만들었다니. 김 전무의 말이 정우의 귀를 때렸습니다. 대단하다는 말.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미경도 돌아왔지만 정우 옆이 아닌 한 칸 떨어진 곳에 앉았어요.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실무진이 나와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설명했어요. 정우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설명회가 모두 끝난 건 오후 4시였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어요. 정우도 일어섰습니다. 저 먼저 차로 갈게요. 미경이 차갑게 말하고 홀을 나갔습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박 소장, 투자할 거야? 김 전무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나도 그럴 생각이야. 자료 가져가서 검토해 봐야지. 김 전무는 먼저 나갔습니다. 홀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정우는 천천히 출구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선미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우는 멈춰섰어요. 선미도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선미는 정우를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선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정우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응, 오래됐네. 잘 지내셨어요? 뭐, 그럭저럭. 어색한 대화였습니다. 4년 만에 나누는 말치고는 너무 가벼웠어요. 선미는 잠시 정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정우 옆을 지나쳐 갔습니다. 정우는 돌아보지 못했어요. 선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선미를 얕봤다는 걸,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걸.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굳어있는 표정.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차에 다가가자 미경이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출발할게요. 미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주 시내가 스쳐 지나갔어요. 정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과거와 연결된 문고리였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그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경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미경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도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미경이 먼저 차에서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정우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4년 동안 저렇게 살았다니. 선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당당한 모습, 흔들림 없는 목소리, 단정한 정장 차림. 정우가 알던 선미가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정우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안방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 4시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정우가 눈을 떴을 때 미경은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친구들 만나고 늦게 들어올게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정우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혼자 남은 집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커피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일요일 오전의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정우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이선미를 쳤어요. 여러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주 지역 요양사업 주목, 이선미 대표의 성공 스토리, 여성 창업가가 만드는 어르신 행복공간, 빌라 한 채에서 시작한 사회적 기업의 꿈. 정우는 기사를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선미가 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씩 알 수 있었어요. 이혼 직후 선미는 받아간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그 빌라는 50년도 넘은 낡은 건물이었어요. 선미는 혼자 페인트 칠을 하고 벽지를 바르며 고쳤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동네에 혼자 사는 할머니를 알게 됐어요. 거동이 불편한데 집이 너무 낡아서 고칠 엄두를 못 내는 분이었죠. 선미는 그 집도 함께 고쳐드렸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선미를 찾아왔습니다. 선미는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주변 빌라들을 하나씩 매입해서 리모델링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어요. 은행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공사업체와 협상하고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2년째에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5채의 빌라 리모델링을 끝냈고 10명의 어르신이 입주했습니다. 지역 신문에 작게 기사가 났죠. 3년째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어요.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미는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4년째인 지금 25채의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가 됐습니다. 정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했지?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미경과 여행 가고 새 가구 사고 그게 다였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아니, 이룬 게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25년간 현장 소장으로 일했고 많은 건물을 지었죠. 하지만 그건 회사 일이었어요. 정호 자신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선미는 혼자 힘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요. 정호는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보였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얼룩이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 미경이 돌아왔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미경은 정호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갔어요. 밥 먹었어요? 미경이 냉장고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아니요. 라면 끓여드릴까요? 괜찮아요. 혼자 먹을게요. 미경은 물 한 잔을 마시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호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집에 있기가 답답했거든요. 현장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인사를 건넸지만 정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응. 괜찮아. 주말에 좀 피곤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김 전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박 소장, 주말에 그 설명회 어땠어? 투자할 만하던가? 정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찮아 보이긴 했는데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꽤 관심 있던데. 대표가 여자분이셨지? 능력 있어 보이던데. 김 전무의 말에 정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네, 그러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호는 현장 사무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사 중인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정호가 25년 동안 만들어 온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건물에도 정호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모두 회사 이름으로 지어진 건물들이었죠. 오후 3시쯤 정호는 인터넷으로 다시 선미의 회사를 검색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깔끔하게 만들어진 사이트였습니다. 대표 인사말을 클릭했습니다. 선미의 사진이 나타났어요. 차분한 미소를 띤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선미의 글을 읽으면서 정호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부끄러움, 그리고 깊은 후회.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경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보고 있었어요. 뭐 보세요? 정호가 물었습니다. 미경은 화면을 정호 쪽으로 돌렸어요. 선미 회사의 홈페이지였습니다. 당신 전처분 회사 홈페이지요. 정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이 계속 말했어요. 대단하시네요. 4년 만에 이 정도 규모로 키우다니. 목소리에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정호는 의자에 앉았어요. 미경 씨. 네. 미안해요. 뭐가요? 그냥 말 안 한 거. 미경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정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후회하고 있죠? 뭐요? 이혼한 거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확신 있게 하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어요. 솔직히 말해요. 저랑 결혼한 거 후회하죠? 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당신 대답이네요. 미경 씨, 그게 아니라. 됐어요. 피곤해요. 먼저 들어갈게요. 미경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정호는 식탁에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식탁 위에 미경의 컵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인사를 건네면 짧게 대답하는 게 전부였어요. 저녁 식사도 각자 알아서 해결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그럭저럭. 어머니 소식 들으셨어요? 정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식? 어머니가 사업하신다는 거요. 경주에서 요양시설 운영하신다고. 아, 그래. 들었어.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어머니한테 직접 연락받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연락했어? 네. 얼마 전에 전화 주셨어요.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면서 사업 이야기도 하시고. 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선미가 아들들한테 연락했다니. 자기는 4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버지는 연락 안 하셨어요? 아니, 바빠서.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 힘으로 저렇게 큰 사업을 만드시다니. 아들의 목소리에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우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어머니 대단하시지. 아버지도 어머니 응원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자식들마저 선미 편이었습니다. 아니, 당연한 일이었죠. 선미는 연락하고 지냈지만 정우는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걸,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걸.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어요. 아직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지만 이미 무언가가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삶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너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2개월이 흘렀습니다. 정호와 미경의 관계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갔어요. 대화는 필요한 것만 주고받았습니다. 아침 인사, 저녁 식사 여부, 주말 일정. 그게 전부였죠. 정호는 요즘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퇴근 후 혼자 소주 한두 병씩 마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미경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았죠. 어느 목요일 오후 정호는 회사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경주에서 온 것이었어요. 발신인은 선미의 회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안에는 행사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미 회사가 주최하는 지역 협력 간담회였어요.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초대하는 행사였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금요일이었어요. 장소는 서울 시내 한 호텔이었습니다. 정우는 초대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왜 자기한테 보낸 걸까? 회사 명단에 있어서 자동으로 발송된 걸까? 아니면 선미가 일부러 보낸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박 소장님, 뭐 보세요? 뒤에서 직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깜짝 놀라며 초대장을 서류 더미 속에 숨겼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이 빨개지셨는데요? 더워서 그래. 에어컨 좀 틀어줘. 직원이 에어컨을 켜고 나갔습니다. 정우는 다시 초대장을 꺼냈어요. 손가락으로 종이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도 초대장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금요일 아침 정우는 결심했습니다. 가기로요.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미경 씨,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업계 모임이 있어요. 아침 식사 중에 정우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디서 하는지, 누구랑 가는지 물었을 텐데요. 이제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우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떤 넥타이를 맬까? 어떤 구두를 신을까?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는 것처럼 신경이 쓰였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양복을 골랐어요. 넥타이는 진한 남색으로 선택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정호는 자신이 너무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행사장인 호텔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정호는 일부러 30분 늦게 도착했어요. 너무 일찍 가면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초대장 보여주시겠어요? 정호는 주머니에서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명찰을 건넸어요. 3층 그랜드홀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3층에 도착하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랜드홀 입구까지 빨간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양쪽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입구에 경호 인력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였어요. 정호는 당황했습니다. 경주 설명회 때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실례합니다. 초대장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호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호는 초대장을 보여줬어요. 경호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홀 안으로 들어서자 규모에 놀랐습니다. 150명은 들어갈 만한 공간이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건설업계 사람들로 보였어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음료와 다과가 준비돼 있었어요. 정호는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거든요. 박 소장님 아니십니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돌아보니 다른 건설사 부장이었어요. 몇 번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초대받아서요. 부장님도요? 저도요. 요즘 이 회사가 핫하다고 해서 관심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부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경우가 삼엄하네요. 대표가 여자분이라서 그런가 보네요. 정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곧 선미를 보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시가 되자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쪽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어요. 사회자가 나와서 행사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의 향후 계획과 협력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한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선미 회사가 그동안 해온 일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정호는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거든요. 영상이 끝나고 사회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옆문이 열렸어요. 선미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선미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무릎까지 오는 단정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머리는 한쪽으로 넘겨 묶었고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를 했어요. 하지만 정호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선미의 표정이었어요. 2달 전 경주에서 봤을 때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연단에 선 선미는 마이크를 잡고 청중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 순간 선미의 시선이 정호에게 닿았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정호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선미가 자기를 봤다는 걸. 선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지나가듯 시선을 옮겼습니다. 정호의 손에서 물컵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잠깐 돌아봤습니다. 정호는 황급히 몸을 숙여 컵을 주워들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미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이크 없이도 들릴 것 같은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오늘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요양단지 조감도였어요. 내년 상반기 저희는 경북 지역에 100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도 놀랐어요. 100세대라니. 그 정도면 수백억 원대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희는 지난 1년간 준비해 왔습니다. 토지 매입, 인허가, 설계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선미는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사업 계획, 자금 조달 방안, 예상 수익률. 모든 게 빈틈없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게 자기가 알던 선미가 맞나? 25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여자가 맞나? 물론 이 프로젝트를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선미가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도 그 시선 안에 있었어요. 저희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우는 손뼉을 칠 수 없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 질문이 쏟아졌어요. 선미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답했습니다.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은행 대출과 투자 유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미 몇몇 투자사와 협의 중입니다. 공사 기간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착공 후 2년 내 완공이 목표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단계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각 단계마다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완벽했습니다. 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선미에게 몰려갔어요. 명함을 건네고 악수를 청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우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선미는 모든 사람을 정중하게 대했어요. 미소를 잃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했습니다. 정우는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축하한다고 해야 하나? 잘 됐다고 해야 하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홀을 빠져나왔어요. 복도로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소장님. 정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선미가 서 있었습니다. 3미터쯤 떨어진 곳에서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우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선미가 먼저 말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비서가 고객에게 하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아, 응. 초대해줘서 고마워. 잘 지내셨죠? 뭐, 그럭저럭.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선미야, 나. 죄송하지만 저 다시 올라가 봐야 해요. 손님들이 기다리거든요. 선미는 정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선미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선미가 사라졌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오가고 음악이 흐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선미를 절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걸, 그리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걸. 호텔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정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정우는 우산도 펴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비에 젖어도 상관없었어요.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그날 이후
정우는 다시는 사람의 인생을 쉽게 말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선미와 마주친 이후로 3주가 흘렀습니다. 정우는 그 사이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출근하고 현장을 돌아보고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미경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아침에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조용히 나가고 저녁에는 각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우는 혼자 동네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길에 쌓여 있었어요. 발로 밟으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아이가 뭔가 말하자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선미도 아들들 손을 잡고 이 공원을 걸었었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정우는 늘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나 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걸었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선미 회사 이름을 쳤어요. 최근 뉴스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선미 대표 지역사회 공헌 인정받아 표창 수상, 요양사업선도 기업으로 떠오른 오호컴퍼니, 여성 CEO가 만드는 실버 산업의 미래. 기사마다 선미를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우는 기사를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 기사에 선미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처음 시작할 때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돈도 경험도 인맥도. 하지만 해야겠다는 마음만은 확실했어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나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정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다. 그 말이 자기를 겨냥한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랬겠죠. 25년 동안 선미는 정우에게 기대어 살았어요. 아니, 기대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우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경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보고 있었어요. 뭐 보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이혼 서류요. 정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도 오래 생각했어요. 미경이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우리 이대로는 안 돼요. 당신도 알잖아요.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변호사 알아봤어요. 협의 이혼하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대요. 미경 씨, 미안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 마음이 이미 떠났잖아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전처분한테 가 있다는 거 알아요.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그쪽에 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표정에 다 나와요. 미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저랑 계속 살고 싶은지. 방문이 닫혔습니다. 정우는 식탁 앞에 주저앉았어요. 이혼 서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경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우의 마음은 이미 여기에 없었어요. 하지만 선미한테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미는 정우를 받아주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정우의 마음은 그저 허공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정우는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머니 만나셨어요? 응. 어머니가 며칠 전에 서울 오셨거든요. 저희랑 식사했어요. 정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선미가 서울에 왔었다니. 자기는 몰랐어요. 아버지는 왜 안 오셨어요?
아니, 난 바빠서. 어머니가 아버지 안부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지내시냐고. 정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미가 자기 안부를 물었다니. 뭐라고 했어? 잘 지내신다고 했죠. 재혼도 하셨고. 그랬구나. 아버지, 솔직히 여쭤봐도 돼요? 응? 후회하세요? 어머니랑 이혼한 거?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정말 멋있으세요. 혼자 힘으로 저렇게 성공하시다니. 저희도 자랑스러워요. 그래, 어머니 대단하시지. 아버지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전화를 끊고 정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미경에게 말했어요. 서류에 사인할게요. 미경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좋겠어요.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를 했어요. 미경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절반 가치만 받기로 했어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정우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친 거예요. 이혼 조정은 한 달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정우는 회사에서 정년퇴직 준비를 했어요.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정우는 자기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무엇을 남겼을까? 지은 건물들은 많았지만 그 어디에도 정우의 이름은 없었어요. 가족도 잃었습니다. 두 번의 결혼 모두 실패했죠. 남은 건 무엇일까? 연금과 약간의 퇴직금, 그리고 후회.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혼 조정 날이 왔습니다. 정우와 미경은 법원에서 만났어요. 서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년의 결혼이 30분 만에 끝났어요. 잘 지내세요. 미경이 먼저 말하고 떠났습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두 번째 이혼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와 길을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정호 소장님이시죠? 저는 오호컴퍼니 비서실입니다. 선미 회사였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대표님께서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시간 되시면 내일 오후 3시에 회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선미가 만나자고 했다니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그날 밤 정우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일 선미를 만난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후 정우는 선미 회사로 향했습니다. 경주가 아니라 서울 사무실이었어요. 강남의 한 빌딩 10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우는 긴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10층에 도착하자 깔끔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유리문에 회사 로고가 새겨져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젊은 직원이 맞았습니다. 박정호 소장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표실 문 앞에 섰어요. 직원이 노크했습니다. 대표님, 손님 오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선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정우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강남 거리가 보였습니다. 선미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짧게 자른 것 같았습니다. 정우를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셨어요. 앉으세요. 정우는 손님용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미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직원이 차를 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나가고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정우는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선미가 먼저 물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그럭저럭. 재혼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내분은 잘 계세요? 아, 그게 사실 이혼했어. 어제. 선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해졌어요. 그러셨군요. 선미 씨는 정말 대단해졌네. 정우가 말했습니다. 선미는 작게 웃었어요.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에요. 4년 만에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다니. 진짜 대단해. 선미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정우를 봤어요. 사실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다음 프로젝트 건설 파트너를 찾고 있거든요. 박 소장님 회사가 어떨까 해서요. 정우는 놀랐습니다. 일 때문에 부른 거였어요. 아, 나는 사실 3개월 후면 퇴직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퇴직하시면 제 회사로 오시면 어떨까요?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요? 제 회사로요? 네. 현장 관리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박 소장님만큼 경험 많은 분이 없잖아요.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미가 자기를 고용하겠다니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선미 씨한테 과거는 과거예요. 선미가 정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저는 일 잘할 사람이 필요해요. 감정은 상관없어요. 같이 일할 수 있으면 돼요. 정우는 선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아요. 퇴직하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선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정우는 멍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거리로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빌딩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정우는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선미 대표이사. 깔끔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선미는 자기를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냥 넘어선 거였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간 거였어요. 반면 정우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후회와 미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정우는 다시 젊었습니다. 선미와 처음 만났을 때로 돌아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선미의 말을 들었어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우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알게 됐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걸, 소중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리고 그 교훈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선미가 손을 내밀었으니까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줬습니다. 비록 예전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 새로운 관계는 만들 수 있었어요. 정우는 그날 이후 다시는 사람의 인생을 쉽게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이 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정우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지고 흰머리가 많았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맑아진 것 같았어요. 정우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걸음을 옮겼어요. 한 걸음씩, 천천히.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